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하는 행동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나중에 커서 엄마, 난 그때 이게 되게 서운했다? 하고 말해도 막상 부모님은 그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억 속에조차 잊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가는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좀 더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아 캐러멜 마키아토 같아 세상에 설탕을 뿌린 것 같아 초콜릿은 마치 솜사탕 같아 그때만 떠올리면 곁에 있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매일 그대 보채고 귀찮게 해서 미안해 사과할게요 그만큼 사랑해요. 네, 한소아의 사과 들었습니다. 그러하다님이 노래 너무 좋네요 하시고요. 그래요? 오늘 좋은 선곡으로 시작을 해봤네요. 그러면 곰곰님도 오셨고요. 마이로님, 대후영님도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이런 게 하나 남으면 엄청 오래 가요. 제가 예전에 그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종이약을 접었습니다. 종이약을 접어서 줬더니 엄마가 보고서 좀 민망하셨는지 선물을 받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거나 이렇게 적고 있고 아유 뭐 저도 고맙지도 않아 얘 뭐 이렇게 이걸 접었어 이랬는데 저는 이제 내가 엄마 아빠 주려고 이렇게 접었는데 왜 타박만 하냐 하면서 엉엉 울었거든요. 억울하다는 듯.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종이약 정말 공부 안 하고 학습지 앞에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접었던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왠지 모를 억울함이 막 가슴속부터 차올라서 그걸로 거의 한 2, 3년을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억울하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억울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엄마는 제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100번의 잘못을 하다가 한 번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하다고 평생 가슴에 묻고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 네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 그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건 기억 못하죠. 나 억울한 것만 평생 기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참 원래 아이들은 잘못하고 문제 일으키고 장난꾸러기로 크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그 나이 때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고 뭐 정말 아이들이 그런 좋은 기억들만 혼나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억울해하지 않는 꾸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좀 커야겠어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시작할게요. 제재 서둘러 학교 늦겠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른 빵을 씹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식탁 위에 팔을 얹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몸이 달아 안달이었다. 맘 놓고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른 사라져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해, 이 망나니 같은 거 사. 여태 머리도 안 빗고 뭐 했니? 너 또또가형처럼 제 시간에 준비할 수는 좀 없니? 누나는 거실에서 빗을 가져와 내 금발 앞머리를 빗겨주었다. 이런 억센터 러시아 고양이는 빗질할 필요도 없다니까. 누나는 나를 의자 위에 세워놓고 요리조리 살폈다. 셔츠와 바지 매무새가 괜찮은가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가자, 제재. 또또가 형과 나는 가방을 가로질러 맸다.
가방에는 책과 공책과 연필뿐이었다. 간식은 없었다. 간식 같은 것은 다른 애들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글로리아 누나가 내 가방 밑동을 만져보았다. 구슬이 만져지자 살며시 웃었다. 우리들 손에는 신발이 들려 있었는데 그건 학교 가까이에 있는 시장에 가서야 신을 수 있었다. 거리에 나오기가 무섭게 또또가 형은 천천히 걷는 나를 내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보통은 악마가 먼저 나를 충동질하고 그러면 내가 야단을 쳤다. 나는 그러는 편이 더 좋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마음속에서 잠자코 있는 장난꾸러기 악마를 깨웠다. 이후 상파울루 고속도로가 나를 유혹했다. 바로 박쥐 때문이었다. 그것은 영락없는 박쥐였다. 달리는 자동차 뒷공무니에 매달려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박쥐였다.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아이들이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장난이었다. 내게 그 장난을 가르쳐준 것은 또또까 형이었다. 형은 뒤에 오는 차에 치일지도 모르니 있는 힘을 다해 꽉 잡아야 한다고 1000번도 넘게 주의를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은 줄어들고 모험심은 또 커져서 점점 더 어려운 박쥐에 매달리고 싶어졌다. 나는 이 모험에 홀딱 빠져서 라디슬라우 씨의 차에까지 매달려 보았다. 아직 매달려보지 못한 차는 미끈한 포르투갈 사람의 차뿐이었다. 멋지게 손질된 차가 나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바퀴는 늘 새 것 같았고 금속 부품들은 반짝반짝 윤이 나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경적 소리도 아주 재밌었다. 마치 들판에 있는 소의 몫이 울음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멋진 차의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흉하게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차에 매달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죽이기 전에 거세하겠다는 위협을 한다고 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그 차를 넘보는 애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민기뉴가 말했다. 제재, 정말 아무도 못 해봤니? 정말 아무도 못했어. 아무도 그럴 용기를 못 내. 나는 민기뉴가 내 계획을 눈치채고 웃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넌 박쥐에 미쳐있잖아. 미쳐있긴 미쳐있어. 아무래도 뭐? 이번엔 내가 웃었다. 빨리 말해. 네 호기심도 못 말려. 넌 늘 내게 다 털어놓잖아. 결국엔 항상 다 얘기하면서. 너도 말 안 하곤 못 베길걸? 있잖아 민기뉴. 나는 7시에 집에서 나가잖아. 그렇지. 모퉁이에 닿으면 7시 5분이야. 근데 포르투갈 사람은 담배를 사려고 7시 10분쯤에 재난가기의 상점에 모퉁이에다가 차를 세우거든. 며칠 내로 용기를 내서 그 차에 매달리려고 궁리 중이야. 넌 그럴 용기가 없어. 민기뉴, 내가 용기가 없다고? 두고 봐. 내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그 사람이 내렸다. 민기뉴의 도전적인 말이 내 두려움과 용기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았다. 별로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자존심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난 상점을 돌아 벽 모퉁이에 몸을 반쯤 숨겼다. 책가방에다 운동화를 집어넣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상점 안의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차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하는 거야 민기뉴. 나는 후다닥 달려나와 있는 힘을 다해 바퀴에 매달렸다. 두려움이 내게 더 큰 힘을 주었다. 학교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지만 친구들에게 승리의 순간을 보여줄 생각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야호! 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웠는지 누가 차에 치였는가 보려고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다. 내 몸이 땅에서 50cm쯤 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귀는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내 계획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차의 시동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포르투갈인의 우거지상은 더 험악해졌고 눈에는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강큰 녀석 같으니라고! 네 놈이었군, 이 콩알만한 녀석! 겁도 없이!
그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한쪽 귀를 잡았던 손을 놓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다. 요놈! 네가 내 차를 매일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냐? 오늘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할 맘이 안 나도록! 아픔보다는 창피를 당한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이 야만인에게 욕을 잔뜩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 생각을 알아챈 듯 다른 한 손으로 나를 위협했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 욕을 해보라고.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고통과 수치와 이 광경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웃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마구 쏟았다. 포르투갈 사람이 계속 나를 놀렸다. 아니, 요 꼬마 녀석아, 왜 욕도 못하지? 머리끝까지 분통이 치밀어 올라 잔뜩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은 말 못해요. 하지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고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그래, 어디 커봐라 이 꼬마 녀석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내게 줄 게 있다. 그는 내 귀를 놓더니 순식간에 나를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엎어놓았다. 그리고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딱 한 대. 그런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나는 엉덩이가 창자에 붙어버리는 줄만 알았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나는 멍한 상태에서 낄낄대며 웃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다.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에서는 좌우에서 오는 차를 살필 생각도 하지 않고 길을 건넜다. 얼얼함을 줄여보려고 손으로 엉덩이를 문질렀다. 망할 놈의 자식, 두고 보자.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반드시. 그렇고 말고. 조롱하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아픔도 사라져갔다. 학교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그리고 민기뉴에겐 뭐라고 말하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재난과기야 상점 앞을 지날 때마다 어른들이 나를 보며 비웃겠지? 어린 나에게 저지른 비겁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좀 더 일찍 나서서 다른 길로 통해 고속도로를 건너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풀죽은 모습으로 시장 근처에 이르렀다. 수도가에서 발을 씻고 운동화를 신었다. 또또까 형이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실패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지. 제재,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너 비애 알지? 까빠네마의 황소 말이야? 그래, 그 녀석. 녀석이 학교 끝나면 날 패려고 벼르고 있어. 나 대신 네가 싸워주지 않을래? 하지만 날 죽여놓을 텐데. 그렇지 않아. 넌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잖아. 좋아. 학교 끝나고? 끝나고. 또또까 형은 늘 이런 식이었다. 싸움을 벌여놓고는 언제나 나를 끌어들였다. 그러나 마침 잘된 일이었다. 나는 포르투갈 사람에 대한 울분을 비애 녀석에게라도 풀어버리고 싶었다. 그날 나는 너무 많이 얻어맞았다. 눈은 멍이 들고 팔은 부어올랐다. 또또까 형은 무릎 위에 내 책과 자신의 책을 얹어놓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나를 응원했다. 그들은 내게 코치까지 해주었다. 제재, 녀석의 배에 박치기를 해. 녀석은 비계살 뿐이니까. 물고 뜯고 할켜버려. 그러나 아무리 응원단과 코치가 많다 해도 빵집 주인 로젠베르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난 산산조각이 났을 거다. 그는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비의 멱살을 잡고 신벌지로 두드리듯 비의 양쪽 뺨을 때렸다. 창피하지도 않아? 다 큰 녀석이 저렇게 작은 애를 때리다니. 우리 집 식구들 말로는 로젠베르그 씨가 랄라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잘 알았고 랄라 누나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번쩍이는 금리가 보이도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케이크나 사탕을 주곤 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민기뉴에게 실패담을 털어놓았다. 시퍼렇게 멍든 눈과 누렇게 부은 얼굴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내 꼴을 보고 내게 알밤을 한 대 먹이고 또토카 형에게는 일장 연설을 했다. 아버지는 절대로 형을 때리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 민기뉴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는지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화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비겁한 녀석들. 싸움은 별거 아니었어. 만일 네가 보았더라면. 나는 박쥐 사건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민기뉴는 내 용기에 감동했는지 맞장구를 쳐주었다. 넌 꼭 복수할 거야. 물론이야. 꼭 복수할 거야. 톰 믹스한테 권총을 빌리고 프레드 톰슨한테 망아지 달빛을 빌리고 코만지 인디언이랑은 같이 함정을 만들 거야. 언젠가 꼭 그 사람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돌아올 거야. 얼마 못 가 흥분은 가라앉았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슈르르까, 너 모르지? 지난주에 내가 최우수 학생으로 뽑혀서 요술장미란 동화책을 상으로 받았어. 민기뉴는 내가 슈르르까라고 부르면 늘 좋아했다. 그럴 때는 내가 자신을 다른 때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기억나. 그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내가 안 했지? 그건 요정이 붉고 흰 장미 한 송이를 왕자한테 받은 얘기야. 그런데 이 운 좋은 왕자는 황금으로 만든 마구를 얹은 멋진 말을 타고 다녀. 책에 그렇게 나와. 그 왕자는 황금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모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위험에 처하면 요술 장미를 흔들어. 그러면 장미는 왕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연기를 만들어줘. 민기뉴,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얘기가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해. 안 그러니? 난 그따위 모험은 하고 싶지 않아. 난 톰 믹스나 벅 존스 아니면 프레드 톰슨이나 리처드 탈마치 같은 카우보이들의 모험이 좋아. 그 사람들은 신나게 총도 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 만약 그 사람들이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고 요술 장미를 흔든다면 얼마나 시시할까? 그렇지 않아? 그래, 시시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한 송이 장미에 진짜 그런 마법의 힘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진짜 좀 이상하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애들이 뭐든지 다 믿는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것 같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루이스가 다가왔다. 동생은 점점 더 예뻐졌다. 울보도 싸움쟁이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루이스를 돌보게 되었지만 나는 늘 기쁜 마음으로 그와 놀아주었다. 나는 민기뉴에게 속삭였다. 다른 얘기를 하자.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동생은 분명 재밌어 할 거야. 어린애들에게서 환상을 뺏으면 안 돼. 제제 형, 같이 놀자.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 뭐하고 놀까? 동물원에 가고 싶어. 나는 맥이 빠져서 검은 암탉 한 마리와 흰 암탉 두 마리가 있는 닭장을 쳐다보았다. 너무 늦었어. 사자들은 벌써 다 자러 갔고 벵고로랑이도 마찬가지야. 이 시간엔 다 문을 닫아. 입장권도 안 팔걸? 그럼 유럽 여행해. 이 녀석은 모든 걸 다 알아. 한 번 듣고는 죄다 기억한단 말이야. 솔직히 난 유럽 여행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민기뉴 곁에 계속 있고 싶었다. 민기뉴는 나를 놀리지도 않았고 눈이 부었다고 나를 얕보지도 않았다. 나는 동생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뭐하고 놀지 한번 생각해볼게. 바로 그때 천진스런 요정 하나가 하얀 구름 속으로 날아가 개울가의 나뭇잎과 잡초와 슈르르가의 가지를 흔들었다. 상처투성이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절로 쏟았다. 네가 그랬니, 민기뉴? 난 아니야. 신난다. 그렇다면 바람의 계절이 오는 거야. 우리의 거리엔 여러 종류의 계절이 있었다. 구슬치기의 계절, 팽이치기의 계절, 그림딱지를 모으는 계절.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건 연날리기의 계절이었다. 그때는 하늘이 온통 형형색색의 연으로 가득 찬다. 온갖 치장을 한 멋진 연들로 말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머리치기, 쪼기, 휘어감기, 줄끊기 같은 공중전이 벌어진다.
칼로 줄을 끊으면 연은 꽁무니의 균형을 잃고 머릿줄을 풀어헤친 채 빙빙 원을 그리며 떨어진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멋졌다. 거리는 아이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 세상이었다. 방구시의 모든 거리가 마찬가지였다. 그 계절이 지나면 전깃줄에는 연들이 질비했고 라이트 전기 회사의 트럭이 그것을 때려왔다. 어른들은 짜증을 내며 전깃줄에 걸린 죽은 연들을 걷어갔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루이스, 사냥놀이 할래? 난 말은 못하는데. 곧 클 거야. 그러면 탈 수 있어. 거기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어떻게 타는지 잘 봐. 그리고 민기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변했다. 바람이 점점 세졌다. 개울가의 초라한 잡초밭이 거대한 초록 대평원으로 변했다. 내 카우보이 옷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보안관 배지가 번쩍였다. 마라! 달려라 달려! 이리야! 따각따각 톰 믹스와 프레드 톰스는 이미 와 있었다. 벅 존스는 올 수 없었고 리처드 탈마치는 다른 영화를 찍고 있었다. 가자! 이리야! 달려! 저기 아파트족들이 먼지를 내며 달려오고 있네! 따각 인디언 기마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달려라! 평원이 물소와 들소로 가득 차 있다! 이봐! 총을 쏘라고 총! 찰컥 탕탕탕 퓨웅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휘파람 소리를 내는구나. 바람, 말, 질주, 구름 먼지. 그 속에서 루이스가 거의 악을 쓰고 있었다. 제재형! 나는 천천히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뛰어내렸다. 무슨 일이야? 어떤 물소가 내 쪽으로 왔어? 아니, 다른 거 하고 놀자. 인디언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이 인디언들은 아파치족이야. 우리 친구란 말이야. 그래도 무서워. 너무 많아. 나는 포르투갈 사람이 담배를 사려고 차를 세웠을 때 혹시 마주칠까 두려워 처음 며칠 동안은 좀 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리고 길 반대편 집들이 앞에 늘어선 파두나무 울타리에 몸을 숨기고 걸었다. 그것도 모자라 히우상파울로 고속도로를 건너고 나서도 운동화를 계속 손에 든 채 공장의 커다란 담벼락에 붙다시피 해서 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거리의 기억은 순간적인 것일 뿐이어서 파울론의 아들의 장난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순간에만 파울론의 아들이에요. 파울론의 망나니 같은 아들 녀석이네요. 파울론의 집에 바로 그 말썽쟁이 아들이랍니다. 하고 떠들어댔다. 때로는 길 한쪽에 주차된 그 망할 놈의 차 옆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커서 꼭 죽이기로 결심한 포르투갈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방구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멋진 차 주인의 무거지상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그가 며칠씩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아마 멀리 여행을 떠났거나 휴가를 보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럴 때는 학교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꼭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평범한 차에는 많이 매달려봤어도 그의 차에 매달렸을 때만큼 그렇게 짜릿한 흥분과 귀가 타오르는 듯한 아픔을 느껴본 적은 없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일이 모두 순조롭게 지나갔다. 연을 날리는 계절이 왔다. 거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다. 푸른 하늘은 낮에도 아름다운 색색의 별들로 빛났다. 바람의 계절에는 민기뉴도 뒷전이었다.
식구들이 나를 몹시 때리고 벌을 주느라고 가둬두는 때나 겨우 찾아가는 정도였다. 한 차례 맞고 나서 또 맞게 되면 어찌나 아픈지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 때는 나의 왕 루이스와 함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꾸며주었고 마구도 얹어주었다. 민기뉴는 힘껏 가지를 뻗으며 자라나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라임 오렌지 나무들은 아주 느릿느릿 자랐지만 나의 오렌지 나무는 에드문드 아저씨가 나를 두고 말했듯이 조숙했다. 후에 에드문드 아저씨는 조숙이란 어떤 일들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아저씨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단지 앞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아무튼 나는 쓰다 남은 끈과 실을 가져다가 병마개를 여러 개로 꿰어 민기뉴의 몸에 달아주었다. 민기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바람이 불어 병마개들이 서로의 몸에 부딪히면 민기뉴는 마치 망아지 달빛에 올라 은빛 박차를 차고 달리는 프레드 톰슨처럼 보였다. 학교 생활도 재밌었다. 나는 모든 국가를 다 외웠다. 가장 긴 국가와 국기에 대한 노래와 자유의 노래 같은 것들 모두 말이다. 자유여, 우리 위에 날개를 펴라. 내 생각에는 톰 믹스도 나처럼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전쟁이나 사냥은 잠시 잊고 한가로이 말을 탈 때면 그는 내게 정중히 요청을 하곤 했다. 어이, 삐나제족 투사, 자유의 노래를 좀 불러보시오. 그러면 가냘픈 나의 목소리는 거대한 평원을 가득 채웠다. 그때의 목소리는 아리오발도 아저씨 조수로 일하는 화요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다. 나는 화요일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 친구 아리오발도 아저씨를 기다리기 위해 수업을 빼먹곤 했다. 그는 악보가 가득 든 자루 2개를 어깨에 메고 거리에서 바로 팔 악보를 손에 들고서 역 계단을 내려왔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악보들을 거의 다 팔 수 있었고 그 사실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했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만 되면 구슬치기를 했다. 나는 구슬 도둑이라 불릴 정도였다. 백발백중이어서 거의 날마다 학교에 가져갔던 것에 3배가 넘는 구슬을 든 가방을 흔들며 돌아왔다. 나는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에게서 감동을 받았다. 선생님은 내가 동네에서 가장 못된 애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다. 나보다 욕을 더 잘하는 아이도 없고 나만큼 장난이 심한 아이도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서만은 천사였다.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나보다 더 조그만 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여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빠임 선생님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안쓰러운 마음에 간식 시간만 되면 빵을 사 먹으라며 돈을 쥐어주었다. 나는 이토록 다정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착하게 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평소대로 히오상파울로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포르투갈 사람 차가 내 곁을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 괴물은 경적을 3번 울리더니 나를 쳐다보며 씩 웃었다. 다시 약이 올라 어른이 되면 그를 꼭 죽여야겠다는 마음도 되살아났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찌푸리고는 못 본 척하며 지나쳤다. 민기뉴, 내가 말했지. 거의 매일같이 그런다니까. 날마다 나를 기다리다가 경적을 울리는 거야. 경적은 딱 3번 울려. 어젠 아예 작별 인사까지 하더라고. 넌 어떻겠는데? 모르는 척했지. 전혀 못 본 척해. 그 사람도 아마 겁이 날 거야. 너도 알겠지만 난 곧 6살이 될 거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른이 되잖아. 그 사람이 네가 무서워서 내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니? 확실해. 잠깐만 상자 가져올게.
민기뉴는 꽤 많이 자랐다. 이제는 가지 위로 오르기 위해서 밑에 상자를 받쳐야 할 정도가 되었다. 됐어, 계속하자. 나무 꼭대기에 오르면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 오르면 주위의 경치와 개울가 풀숲과 먹이를 찾아온 검은 새나 목이 흰 줄에 2개나 있는 방울새들을 볼 수 있었다. 초저녁엔 다른 루시아누가 찾아와 알폰소스 들판의 비행기처럼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처음엔 민기뉴도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내가 박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루시아누가 나타나지 않은 지도 꽤 되었다. 어디 다른 들판에 정착한 것이 틀림없었다. 있잖아 민기뉴,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구아바 열매가 노래지기 시작했어. 물이 괜찮게 올랐을 거야. 그 아줌마한테 들키지 않는 게 문제지. 민기뉴, 오늘 벌써 3차례나 맞았거든. 알지?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나 악마는 결국 나를 민기뉴에게서 내려와 파두나무 울타리로 가도록 만들었다. 오후의 산들바람은 구아바 향기를 내 코로 실어날랐다. 아니, 향기가 나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여기서 살펴봐. 저기 저 닭장을 치워.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악마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바보야, 뛰어가. 아무도 없어. 아줌마는 이 시간이면 일본 여전에 가게 채소 사러 간단 말이야. 베네딕토 아저씨?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는 눈도 나쁘고 잘 듣지도 못해. 아저씨가 눈치채더라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 나는 울타리를 끼고 개울가로 갔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 그 전에 민기뉴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신호를 주었다. 내 심장은 이미 방망이질하고 있었다. 에우제니아 아줌마는 장난이 아니었다. 하느님도 몰말릴 정도의 수다쟁이였던 것이다. 내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녀의 커다란 목소리가 부엌 창문에서 들렸다. 무슨 짓이냐! 난 공을 주우러 왔다든가 하는 거짓말로 둘러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꽁무니가 빠져라 달려서 펄쩍 개울가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아팠던지 비명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매를 2번이나 더 맞을 형편이었다. 벌을 받다가 도망쳤기 때문에 1번, 그리고 남의 구아바 열매를 훔치려다가 왼발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 때문에 1번 해서 2번을 맞게 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다. 너무 아파 아득해진 정신으로 유리 조각을 빼냈다. 낮은 신음을 토하며 피가 더러운 개울물과 섞이는 것을 보았다. 어떡하지?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나머지 유리 조각도 빼냈다. 하지만 피를 어떻게 멈추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단지 아픔을 줄이기 위해 발 뒤꿈치를 꽉 잡았다. 무조건 참아야 했다.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엄마, 아빠, 그리고 랄라 누나도 곧 돌아올 참이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발견한다면 회초리 찜질이 시작될 참이었다. 어쩌면 3사람이 번갈아가며 회초리를 들지도 몰랐다. 난 정신이 멍했지만 울타리 너머 라임 오렌지 나무 밑에서 깡충발로 가 앉았다. 아직 아픔은 전혀 가시지 않았지만 토하고 싶은 기분은 그나마 좀 가라앉아 있었다. 망 좀 봐줘 민기뉴. 민기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다. 나만큼 피를 보는 것을 싫어했다. 맙소사, 어떡하지? 또또가 형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글로리아 누나도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부엌에 있을 것 같았다. 나를 때리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내 귀를 잡아당기거나 다시 벌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생각하며 부엌까지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누나는 헝겊에 술을 놓고 있었다.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느님이 도와주셨다.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앉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흐느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누나를 쳐다보았다. 누나는 수틀에서 손을 떼었다. 왜 그러니 제제? 아무것도 아니야 글로리아 누나.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네가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그렇지. 오늘은 벌써 3차례나 맞았단 말이야, 누나. 그래서 안 맞아도 될 걸 맞았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덮어놓고 때리기부터 한단 말이야. 15살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걸 눈치챌 수 있었다. 차라리 히우상파울루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는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제재. 난 널 무척 좋아해. 거짓말하지 마.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오늘 사람들이 또 날 때리도록 내버려둘 수 있어? 이제 어두워서 장난도 더 칠 수 없고 그러면 매 맞을 일도 없잖아? 하지만 벌써 일을 저질렀는데. 누나는 수트를 놓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곤 흠뻑 피에 젖은 내 발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맙소사! 아가! 어디서 그랬어? 시작부터 승리한 거나 다름없었다. 누나가 내게 아가라고 할 때는 내가 안전하다는 징조였다. 누나는 나를 안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재빨리 소금물이 든 대야를 가져다가 내 발치에 놓고 무릎을 꿇었다. 많이 아플 거야, 제재. 지금도 엄청 아파. 세상에, 손가락 3개 정도는 베었어. 어쩌다 이런 거야, 제재.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알았지, 누나?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 매 맞지 않게 해줘. 알았어, 얘기 안 할게. 근데 어떡하지? 발을 헝겊으로 싸면 식구들이 알아챌 텐데. 그리고 내일 아침엔 학교에도 못 갈 거야. 그러면 다 들통나잖아. 학교엔 갈 거야. 정말이야. 저 모퉁이까지 신발 신고 가면 그 다음엔 쉬울 거야. 그럼 들어가서 자. 발을 쭉 뻗고 있어. 안 그러면 아파서 내일 걷지도 못해. 누나는 절뚝거리는 나를 침대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먹을 거 얼른 갖다 줄게. 누나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나는 누나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내게 아주 드문 일이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 엄마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제재는 어디 갔니? 자고 있어요.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던데요. 나는 상처가 후끈거리는 것도 잊은 채 오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할 때가 좋았다. 글로리아 누나는 나를 거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누나는 불평불만을 한바탕 쏟아냈다. 모두들 그 애를 너무 때려요. 오늘 아주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3차례나 매를 맞다니 너무 심하잖아요. 하지만 녀석은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넌 한 번도 때린 적 없어? 웬만해선 안 때리려고 해요. 정말 몹쓸 짓을 하면 귀를 잡아당기는 정도예요. 모두들 잠잠해졌다. 글로리아 누나는 계속해서 내 편을 들었다. 아무튼 그 애는 아직 6살도 안 됐잖아요. 장난이 좀 심하긴 해도 아직 어린애라고요. 누나의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을 양이 많아서 간신히 여기까지 읽어놨어요. 납작버섯님이 철컥철컥해서 육성으로 터지셨다고. 저도 하면서 민망했습니다. 철컥철컥 빵빵. 네, 와이로님은 민기뉴가 커서 기뉴 특전대가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죠? 하는데 보면서 정말 이 민기뉴가 상상을 하잖아요. 지금 머릿속엔 프레드 톰슨하고 뭐 이런저런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친구로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죠. 전 보면서 그 어렸을 적 우리가 놀던 모습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어렸을 때 놀 때 정말 가상의 우리가 상상하는 무대인데 같이 노는 친구들은 그 무대를 함께 공유하면서 놀잖아요. 뭐 지금 여기는 뭐 황야의 들판이다 하면 저기서 물소대가 온다 하면 정말 우리 다 같이 물소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재밌어요.
와이로님은 변노인과 최재재가 만나면 재밌겠다고. 아까 그리고 누구였죠? 사도요한님도 언제 현주 PD와 최 PD 둘이서 라디오 드라마 한번 해보라고 특집이라도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노인과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요? 글쎄요. 이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멋진 인생님도 오셨고요.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고요. 세숫기정아님은 우리 하람이 사진하고 함께 출첵을 해주셨네요. 호이님도 잘 듣고 출첵합니다 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제재가 지금 다친 데까지 봤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발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다쳤는지 알 것 같죠? 되게 깊은 유리 조각이 아무래도 찔린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얼른 뒷부분에서 어떻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내일까지는 일단 제재가 침대에 누워서 아픈 다리를 누워서 좀 가족들한테 들킬까봐 소곤소곤 대고 있는 걸로 멈춰 있네요. 저거 그냥 두면은 다음날 원래 더 아프잖아요, 다친 데는. 제재 걱정돼요. 우리 걱정되시는 분들은 내일 다시 제재 만나러 오시고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한희정의 내일이에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최은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 모두가 돌아간 자리